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중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몽골 제국을 배울 건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송나라 북방민족을 배웠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이 몽골 초원에서 발생을 해서 유목민족이었던 몽골 제국이 이렇게 큰 유라시아를 통틀어서 점령하는 엄청나게 큰 제국을 성립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성립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98페이지에서 101페이지고요. 프린트는 32페이지입니다. 네, 전시학습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실시하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송나라의 태조 조광윤이 그 절도사 출신으로서 그 반란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개편하고 그리고 문인들을 우선시하는 문치주의를 실시하였죠. 다음, 송나라는 농업 생산력의 발달로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하였다. 맞죠? 농업 생산력의 발달로 인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했습니다. 세 번째, 북방민족은 적극적인 하나 정책을 실시하였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아니죠. 북방민족은 그 여진족은 맹한모국제 그리고 주연제 거라는 이제 북명관, 남명관제 등의 이중적 통치 방식을 시행을 했죠. 그러면서 이 그 적극적인 하나 정책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몽골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몽골의 이미지를 한번 물어봤을 때, 그, 몽골의 이미지를 초원, 그리고 유목민족, 이런 걸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고 있고, 게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몽골인들이 많죠. 물론 울란바토르 같은 그 수도는 굉장히 그 도시가 되어 있지만 이러한 말을 타는 게 지금에서야 그 부족의 특성이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기마병이 엄청나게 그 엄청나게 강한 부대였기 때문에 이 말을 타고 말과 익숙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몽골이 이런 기마병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몽골 제국의 성립과 원의 건국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몽골 제국의 성립이 어떻게 됐는지, 원은 어떻게 성립됐는지 한번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몽골 제국이 동서문화의 확대에 미친 영향을 정리할 수 있다. 몽골 제국이 등장하면서 동서문화가 교류가 확대되는데 이게 어떻게 발생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몽골의 세계 제국 건설. 몽골이 어떻게 세계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국 지배, 뭐 원의 경제, 문화 발달, 동서교약, 망의 통합, 뭐 이러한 저기 그 순서로 할 건데 먼저 몽골의 세계 제국 건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몽골 제국은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13세기 초에 태무친이라는 사람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칭기즈 칸이 되어서 몽골 제국을 수립합니다. 자, 이 칭기즈 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북방민족들은 중국의 큰 왕조, 즉 뭐 한나라나 당나라나 뭐 이러한 큰 왕조가 있을 때는 이 북방민족들이 힘을 못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 북방민족들이 힘이 커지면 중국으로 쳐들어올 게 뻔하니까 북방민족들이 힘을 못 썼었거든요. 근데 이 그 송나라 때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나라나 금나라 같은 북방민족이 활개를 치면서 여기 몽골 초원에 있던 몽골 그 유목 부족을 이 칭기즈 칸이 통합을 해서 몽골 제국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이 몽골 제국에서 예전에 여러분 한나라의 흉노 기억하시나요? 이 흉노족이 그거 역사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뭐 게르만족의 침입까지 이렇게 유도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세력인데 이 흉노족의 본거지가 바로 이 그 몽골 제국 초원이었어요. 이렇게 흉노족이 그 후손이던 이 몽골 제국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버리니까 엄청나게 큰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칭기즈 칸의 뒤를 이은 칸들이 영토를 확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서하라던가 여기에 금, 뭐 그리고 여기까지의 남송이 있었는데 계속 여기를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그 칭기즈칸 당시에는 서하와 금나라를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이 칭기즈칸 당시에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저기를 그 세력을 넓혔었는데 이러한 세력이 이제 점점 구육칸이라던가 뭐 우구데기 칸이라던가 이렇게 그 칭기즈 칸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유럽도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그 이슬람 왕조의 가장 큰 세력이었던 아바스 왕조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뤄냅니다. 자, 이렇게 몽골 제국이 크게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마병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몽골 초원에 있었던 전사들은 이 말이랑 엄청나게 익숙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얘네는 3살 때부터 말을 탄다고 해요. 몽골 초원에 있는 저기는 그 아이들은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달리는 말 위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기마병들은 잘 때 먹을 때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딜레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말 위에서 뭐든 다 해버리니까 그냥 뭐 남들이 일주일 아무리 빨리 가야 일주일 걸리는 걸 3일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속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몽골 제국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 이 원의 태조인데 이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 그 5대 칸이거든요. 칸이 한이라는 뜻이에요. 칸이 저기의 뜻이에요. 왕, 황제, 우두머리 이런 뜻인데 5대 칸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쿠빌라이 칸과 경쟁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이제 제끼고 쿠빌라이 칸이 5대 칸으로 올라가면서 이 가장 풍족하고 문화적으로도 발달한 이 그 중국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쿠빌라이 칸과 왕위 계승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이제 쿠빌라이 칸 밑에 있지 않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저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울루스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울루스라는 거는 국경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 울루스가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울타리라는 뜻인데 원래 몽골 제국은 유목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들은 부족끼리 너네 땅, 우리 땅 이런 개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지금 점령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다 같은 땅을 공유하는 사이야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울루스가 이렇게 나뉘긴 했지만 이 전체를 다 몽골 제국으로 부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먼 나라가 이제 남송을 멸망시킨 다음에 중국을 점령하게 되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도를 대도로 옮기고 원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원의 중국 지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나라는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했었는데 이 원나라가 어떻게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했냐? 그 당시에 원나라 아까 봤었던 그 큰 제국에서 한 7,500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200만 명만 지배계층이고 나머지는 피지배계층으로 부렸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당연히 몽골인들이 점령을 했으니까 이 몽골인들이 가장 높은 몽골 제1주의를 실시했겠죠. 그래서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생목인들이 재정과 행정을 담당했는데 이 생목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라비아인이나 그리고 저기 뭐 유럽인, 소수의 유럽인도 있었다고 해요. 왜 생목인이라고 불렀냐? 이게 생목이 색,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색, 그리고 그 목자가 눈목자예요. 우리나라나 몽골, 뭐 중국 사람들까지 눈이 거의 갈색 아니면 검은색 계열이잖아요. 근데 눈동자가. 근데 이 아라비아인이나 유럽인들은 눈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색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이제 재정이나 행정을 담당시켰어요. 왜냐? 이 재정이나 행정을 여기 그 중국 한족 사람들에게 맡기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피지배계층을 보시면은 한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진인, 거란인, 금지배하의 한족인들이었어요. 자, 이 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당시에 중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북쪽은 아까 말했듯이 쿠빌라이 칸이 등장하기 전에 칭기즈칸 때 정복이 당하고 여진인들은 같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별 그 거부감 없고 너무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고 그 몽골에게 투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한인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하급 관리까지 진출할 수 있는 정도, 평민 정도. 근데 다수의 남송 사람들은 이미 북방민족이고 유목민족인 여진 사람들한테 자기 고향까지 뺏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거세게 저항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쿠빌라이 칸이 끝까지 저항을 하는 이 사람들을 거의 뭐 노예 수준으로 부렸습니다. 뭐 관리 진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몽골 제주의를 실시를 했고요. 자, 원의 발전을 보시면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파스파 문자를 만듭니다. 원래 유목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원나라가 원래는 문자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원의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고유 문자를 만들었어요. 뭐 한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파스파 문자를 공식 문서에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자를 같이 사용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과거 제도가 약화되고 선발 인원도 민족에 따라 차별을 두었는데 왜냐? 아까 봤듯이 몽골인이 주요 관직에 독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싸움을 잘할 뿐이지 학문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요 관직을 독점해야 되는데 과거 제도로 계속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잘 관직에 진출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급 관리 정도만 그 과거 시험으로 뽑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인들 요 정도만 하급 관리에 진출할 수 있었고 이 몽골 사람들이 진출하기 위해서 그 과거 제도가 약화하다 보니까 송나라의 사대부 계열이 약화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원나라도 쇠퇴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왕위의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있었고요. 화폐를 남발하게 되는데 왕위 계승 분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멀어지니까 국가는 지배층이 그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화폐를 남발합니다. 화폐를 남발하는데 왜냐하면은 저기가 말년에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라마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서 이 종교에 자꾸 헌화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
부족하죠. 그래서 얘네가 쓰고 있던 교초라고 하는 그 화폐를 엄청 많이 찍어내요. 지금 여러분 5만원짜리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혼란스럽게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차별 대우에 반대했던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몽골 초원으로 결국에는 이 원나라의 몽골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원의 경제와 서민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나라의 경제적 특징은 농업이 장려돼서 이제 농업 기술이 보급되고, 이거는 이제 그 송나라에 이어서 계속 농업 기술이 보급이 됐었죠. 그리고 목화 재배가 확대되는데, 이 목화라는 게 소매 원료거든요. 그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운 지방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목화 재배를 해서 옷을 그 소못, 털옷 이런 것을 만드는 특징이 있어서 목화 재배가 굉장히 확대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통로가 굉장히 발달되어서 서역상인이 자주 왕래했는데, 이 교통로가 발달되는 건 좀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요. 서역상인이 자주 왕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목인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자 교류가 왕성하고 화폐가 사용 증가되면서 지폐, 교초가 사용될 건데, 이 교초는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서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구어체로 쓰여진 소설과 희곡, 잡극이 유행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원나라 때는 그 송나라랑 다르게 학문이나 과학의 발달이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원나라 그 몽골인들이 최고의 자리를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 사람들만 최고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송나라 출신의 이제 사대부들, 똑똑했던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뭐 이걸 하려고 하겠어요? 그 학문을 발달시키거나 과학을 뭐 발달시킨다거나, 이 원나라 상황에서 이런 걸 하기가 싫어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민 문화,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많이 발전되는데, 이게 이제 구어체로 쓰여진 소설이나 희곡, 그리고 잡극. 구어체로 쓰여진다는 게, 왜 우리가 뭐 국어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이런 그 절구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읽기 쉽게 만든 것들, 이런 것을 구어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발전하는데, 자, 이게 이제 잡극을 하는 배우를 이제 형상화한 우리 토우구 인형이고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교초입니다. 교초.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지원, 통행, 보초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이게 그 지금으로 치면 수표 같은 거예요. 전표.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잡극을 하는 그 당시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이 다니고 뭐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동서교역망의 통합 그리고 문화교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서교역망의 통합이 이 역참제 실시가 굉장히 컸거든요. 역참제가 뭐냐면은, 자, 야, 여기 보시면은 이 엄청나게 큰 제국을 여행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나라만 봐도 서울에서 부산은 지금은 KTX로 뭐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뭐 말 타고 걸어가려면 한 달 이상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주막이나 이런 게 생겼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는 뭐 비행기, 차, 뭐 기차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사마르칸트에서 뭐 대이도 베이징으로 가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긴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러한 긴 거리를 갈 때 사람들이 힘들게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러한 역참입니다. 역참. 그래서 이 역참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여기 보이시듯이 이런
파란색 점 보이시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앙과 각 지방을 연결해서 여기에서 숙식을 제공하는데 이제 사신이나 관리 같은 사람들 이제 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이렇게 숙식과 말을 제공하고 여행자들도 가서 이제 원한다면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동서교역망을 통행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육상 및 해상 교통로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됐는데 여기 우리가 배웠었던 여기 여기에 이 비단길 보이죠? 이 비단길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런 초원길, 자, 그리고 여기에 바닷길,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여기 써있듯이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이 연결이 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의 교역권이 됐습니다. 하나의 교역권이 됐고요. 자, 유럽인이나 이슬람 상인들이 편리하게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유라시아 대륙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몽골 제국이 하기도 했지만 이러면서 이렇게 그 길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왕래가 쉽게 하고 이러면서 그 세계의 대제국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서교류가 발전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길이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동방견문록이라는 걸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마르코 폴로가 원래는 베네치아에 살던 사람인데 이제 그 동방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서 이거를 원나라는 이렇더라. 원나라의 풍습은 이렇더라. 라고 한 거를 쓴 책이 동방견문록입니다. 요게 이제 한 장면인데 이제 원의 그 황제를 만나는 장면을 썼다고 해요. 요런 게 그 유럽에 굉장히 그 퍼지면서 사람들이 유럽을 동경하게 되는 잘못 말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중국을 동경하게 되는 이러한 역할을 펼쳤습니다. 또 이분바트라는 사람도 여행기 이런 걸 쓰게 되면서 유럽으로 중국을 소개하게 되고 또 원나라는 외국 문화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뭐 생목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재정과 군사를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럴만 하겠죠. 그래서 뭐 크리스트교 이게 비잔티움 제국에서 만든 크리스트교의 배지인데 이런 게 중국에서 발견이 되고 이슬람교는 이제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슬람교의 묘비가 이렇게 있고 또 티베트 불교 원나라 말기에 왕족들이 믿었던 그 라마교가 티베트 불교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공존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나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나라. 이제 원나라가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먹고 있었다가 여기를 몰아내고 이 사람들을 몽골 초원으로 이제 내보내고 이제 여기를 그 한족이 다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명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명나라 교과서 103페이지, 103페이지, 프린트 33페이지 꼭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들 했습니다.